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넘쳐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바일로 상품 구매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근데 이게 결제도 모바일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카드 번호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모바일로 결제도 한다는 건데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뛰어들었고, 근데 여기에다가 또 롯데나 현대 같은 유통업체들도 뛰어들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보통 무슨 페이라고 불리고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금융연구소의 윤종문 선임연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페이라고 불리는 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현재 국내 모바일 시장 결제 규모가 약 5조 7천억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분기당 10%에서 20%씩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예. 네. 이는 이제 온라인상 결제 규모만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제 오프라인까지 일반 우리가 매장에서 결제한 오프라인까지 확대를 하면 그 네. 결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회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대략 한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회원을 가입을 해서 네. 그리고 결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또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간편 결제 그러면은 지금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고 이런데 여기다가 또 유통업체들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서 선두업체는 어딘가요? 사실은 지금은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실제로 특정 선도 업체를 꼽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간편 결제 회원과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보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선도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페이의 경우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네이버와 카카오톡의 대규모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선도 업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또 카드사들도 자체 카드 고객을 기반으로 앱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카드 인식하는 리덕인가요? 예. 거기다가 대면은 바로 오프라인 네. 결제도 되는 걸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프라인 결제는 아직 안 되죠. 예,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결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삼성페이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NFC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할 수 있는 부분 가맹점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맞습니다. 1주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예. 약간 존재감이 가려진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예, 일단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원 확보뿐만 아니라 가맹점 확보가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카카오톡의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사실 가맹점들 확보에서는 사실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약 270여 개뿐이라서 사실은 지금 카카오페이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러한 가맹점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러한 카카오페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화점 업계들, 유통업계들도 이 페이 서비스에 뛰어드는 것 같은 게요. 영수증을 이렇게 뽑았더니 밑에 이렇게 뭐 가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삼성페이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백화점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네. 백화점만이 아니라 마트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업태들이 다양하니까 하게 되면은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회원 수 많이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좀 보면 사실은 이런 유통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전자 상거래 업체, 뭐 이베이라든지 뭐 이베이라든지 알리바바 그룹과 같이 이제 큰 어떤 그 지주 회사격의 어떤 상거래 업체라든지 유통 업체가 있는 네. 기업들은 이제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초기에 이제 출범을 시켜서 그것들을 활성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유통 업체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러한 너무 많은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특색이 없거나 아니면 경쟁력 없는 간편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차츰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위 몇 개가 독점하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우후죽순 나오니까 이용자들이 헷갈리는 측면도 있어요. 예, 뭐 네. 업계가 정리가 되는 것과는 별도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신용카드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겁이 나니까 일단 모든 페이 서비스와 제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카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얼마만큼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과 제휴를 함으로써 이제 그 카드 결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제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제휴 업체들이 많아지고, 네. 이런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면 이제 어느 주도적인 사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카드사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약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카드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제 신용 공여 기능을 더욱 확대시킨다거나 아니면 카드사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혜택 같은 서비스들을 특화를 시켜서 뭐 다른 어떤 가맹점과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과의 어떤 그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카드사들끼리 협력을 해서 그런 이제 서비스 업체들과의 어떤 지위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휴를 하고 해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카드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페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특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모든 그 결제 시장을 만약에 잠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걸 쓰고 있다. 이러면은 카드사들이 거기에 좀 너무 종속되지 않을까요? 종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카드사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러한 이제 삼성페이의 지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애플페이가 카드사들한테 어떤 그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와 같이
삼성페이가 카드사들한테 일정 부분 비용을 전가시켜서 그게 이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도 조금 있지 그렇겠죠. 않을까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약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보안 문제요. 예. 뭐 모든 정보들이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예. 이걸로 다른 사람이 막 결제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해킹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예. 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많아지고 있고 시장은 넓어지고 있는데 약간 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보다 네. 이 모바일 결제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상당히 보안이 이제 확보된 결제 수단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런 우려점들이 굉장히 많고 그동안에 이제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런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이러한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회용 뭐 카드 번호라든지 네. 해서 결국 뭐 유출이 되더라도 한 1분 내에 사용하고 그 카드 번호를 없애고 뭐 하는 네. 방식으로 해서 유출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보안상의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간편 결제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신금융연구소의 윤종문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는 경제주치 시간이 있고요. 세무상담하겠습니다. 또 경제수다대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 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세무상담과 이슈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항상 어려운 세무 문제. 저도 역시 틀리는. 계속 공부하셔야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조금만 자칫 실수하면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틀린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금방 상당히- 시정을 해주시겠죠. 뭐. 그렇죠. 조심스러워요. 그래놓고도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아니 세무사님이요. 예. 바로 상담 내용 좀 알려드릴게요. 네. 7234님인데 전세 문제네요. 전세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전세가와 매매가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주택에 붙는 재산세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해야 된다던데 지금 구매하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네네.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시기를 좀 늦추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9월은 이미 7월, 9월 다 나왔겠죠. 고지서가. 예. 우리가 지금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두 번 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내시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7월에 내는데 네. 그 모든 이 재산세의 기준일은 6월 1일자입니다. 네. 그래서 7월에 나오건 9월에 나오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예, 재산세가 부과가 돼요. 덧붙여서 만약에 공시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내지 않습니까? 네. 이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매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그 재산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이 안 될 텐데 네. 사실 요즘 뭐 전세가가 거의 시가에 육박한다 그러고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혹자는 예. 적정 전세가가 제대로 되려면 매매가의 사실은 140% 정도가 적정 전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그래요? 계세요. 왜냐하면 예. 이제 취득 가격에다가 각종 제세 공가가 붙고 또 본인이 그걸 취득하지 않았을 때 그 자금으로 다른 데 투자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주한다면 140%가 적정한 전세 가격이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예. 앞으로 이제는 주택의 가격이 예전처럼 전세를 안고 기다렸을 때 올라가니까 네.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런 전세 예. 가격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또 월세 전환.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자발적 월세 전환자도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하니까 그렇죠. 자발적 월세 뭐 하는 분도 계신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시장은 굉장히 크게 변할 것 같죠. 예. 그리고 이런 그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하여튼 7월과 9월에 내지만 모든 게 다 6월 1일이 기준이다.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2611님인데요. 올해 부인과 이혼을 했고요. 이혼 후에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전 부인 둘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전 부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이 경우에 저는 부양자녀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자녀 장려금 지원을 받으시려면 총 소득이 얼마냐, 네. 주택이 있느냐, 예. 또 재산 요건하고 더불어서 이제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분한테도 자녀고 전 부인에게도 자녀가 되죠. 네. 이렇게 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누구의 그 부양자녀로 할 거냐 그러게요. 결정하는 예. 기준이요. 일단은 두 분이 협의를 하셔서 네가 해라. 예. 라고 한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상호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정할 수 있고요. 네. 그게 협의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주소나 거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분.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부인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두 분이 협의를 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지만 협의를 하시지 못한다면은 부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대상자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만약에 해당 가세 기간에 아빠하고도 좀 살았고 엄마하고도 좀 살았다. 이럴 수도 네네. 있겠죠. 그럴 거면 그 기간이 긴 사람. 뭐 6개월 아니고 5개월, 네. 7개월 살았다면 7개월 동안 같이 한 사람이 될 거고요. 네. 세 번째,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아닌 못 됐다. 경우, 예. 그러면 급여가 많은 사람. 월급이 좀 많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만약에 이분이 이제 협의를 하셨다면 본인이 받으실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부인이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데 네. 이도저도 안 된다. 똑같이 6개월 있었다라고 한다면 월급이 많은 분한테 가게 되겠죠. 지금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아이들이라면은 뭐 만약에 이제 몇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한 사람은 내가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예, 가능한 예. 건가요? 네. 그리고 우리-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같이 기르고 있는 네. 양육자한테로 그렇군요. 이 문제도 사회가 변하면서 꽤 많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예. 이제 다 예. 따로따로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예. 또 6210님인데요. 이분도 또 이혼의 경우인데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과되는 증여세나 양도세도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민법은 예.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네. 부부 공유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걸 뭐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 그렇다고 순전히 남편의 기여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 본인의 드러나지 않는 지분이 있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그 우리가 이혼을 하실 때 예.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거죠. 내가 명의는 비록
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간의 기여도 있고 네. 우리 공동의 것이니까 내 것을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재산분할 청구인데 재산분할 청구로 재산을 분할하시게 되면 어떤 세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몫을 원래 내 몫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어떠한 세금 뭐 양도세든 증여세든 적용되지가 않는데 유의하실 게 네. 이혼 위자료로 준다. 그러니까요. 라고 예. 한다면 이게 이제 이혼 이자료로 주게 되면은 사실은 위자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현금, 금전으로 예. 줘야 되는 거를 그 금전 대신에 대물로 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도세 대상이 돼요. 누가 내야 돼요? 집을 갖고 양도세는 본인이 양도하는.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예. 내는 거니까 양도세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른 집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 있는 거를 한 채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 대한 양도세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 주는 사람이. 그래서 이혼 이자료 지급이다 그러면 양도세 부담이 되지만 네. 정리하자면 만약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시게 된다면 네. 어떠한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분할하실 수가 있어요. 집뿐만 아니고 금전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나누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그 이혼하실 때 재산 이전은 결국은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서 하면 세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그렇게 수 되나요? 있겠습니다. 예. 그 이제 이게 양도세는 부과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증여의 형태가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요? 아닙니다. 예, 증여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경우는 있겠죠. 내가 위헌 이자료로 부담하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 재산이 2분의 1, 뭐 3억이라고 6억 전 재산 중에서 2분의 1을 주겠다. 3억이 이제 양도 대상이고 네. 이혼 이자료 대상인데 그동안 내가 뭐 미안하기도 하고 네. 또 아이들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주겠다. 물론 이혼 협의 사항이면은 그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네. 예, 드물고 보통의 경우는 위자료 대신 대물을 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나 네. 혹은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없거나. 양도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양도세율은 일반 양도세율하고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지금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구간별로 6%에서 38%까지 종합소득세라고 네. 똑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아주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내 돈 지켜야 되고요. 서민들의 돈을 지켜주는 곳이죠. 금융감독원과 함께하고 있는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굉장히 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나 명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명절을 또 이런 데다가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용실 팀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용실입니다. 예. 추석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금융사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해년마다 명절이 다가오면은요, 급전이 필요한 어떤 이런 서민들의 어떤 다급한 심리를 이용해서 네.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말 나쁘네요. 예. 네,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되나요?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이도 그러니까 궁금하고요. 주로 이제 예. 대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개월간 저희들이
월별 금융사기 발생 건수를 좀 그 대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그 일단 보니까 한 70% 정도에 육박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추석 직전에 2주간 정도의 대출 사기 어떤 이런 상당 건수가 2주 전에는 추석을 기준으로 2주 전에는 약 17% 정도 증가를 하다가 네. 추석이 끝나면은 급격히 한 19%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좀 돈이 많이 필요한 걸 노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노리고 주로 대출 사기 유형이 과거에 대출 상담 경험이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나 또는 대출을 실패했던 사람들 또는 그 신용 등급이 낮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거기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사기범들이. 그래서 저금리를 예를 들면 고금리인 그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또는 당신의 어떤 이런 신용 등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현재 신용 등급 자체를 상향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그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심사 비용이라든가 또는 그런 그 수수료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수수료를 입금을 하면은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어떤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 그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하는 그 계좌는 또 어떻게든 그 가려져 있는 그런 계좌겠죠? 그렇죠. 예, 사기범들이 주로 어디에선가 누구에 의한 어떤 대포 통장을 갈취를 해서 거기에 이제 입금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걸 인출해가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어떤 수수료를 내면 예? 말씀하시죠. 네네. 최근에는 또 그 인가가 이제 나지한 어떤 무인가 저축은행들을 사칭한 사기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직원들 사칭해서 금리를 우대하는 조건 또는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통장이라든가 현금 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게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무인가 저축은행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비슷한데 아닌 이런 곳들을 좀 대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저축은행 어떤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된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관심이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퇴출된 저축은행인지를 잘 모르죠. 그런 어떤 은행명을 사칭해서 사이트를 이제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해서 그 금융거래 정보를 다 빼가는 그런 수법이 또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혹은 저금리로 낮춰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넣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죠. 그게. 제 비용이다. 이러면서. 네네. 왜냐하면 또 당신의 어떤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런 신용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어떤 이런 작업하는 그런 그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미리 챙기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런 거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100% 사기로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응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응하지 않은 것까지는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 사기범이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는 알고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개인정보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거의 이제 그렇습니다. 혹은 통장을 정말 통장 사본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금융회사라든가 또는 그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어떤 금융감독 당국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개인한테 그런 대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저금리를 전환시켜주겠다. 또는 그런 어떤 신용 어떤 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 신용조회 기록 삭제를 해주겠다. 또는 개인한테 너의 돈이 어떤 모든 계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치를 시켜주겠다.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화로 어떤 그런 요구가 왔을 경우에는 100% 사기로 보시고 또 그에 따르는 전화번호를 별도로 어떤 이런 대표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쪽 해당 은행에 확인을 해본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기를 좀 피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겠죠. 네. 근데 이 밖에도 또 뭐 추석 명절을 잘못 활용해서 하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추석 명절에 주로 그런 어떤 대출 권유 전화 이런 어떤 사기뿐만 아니라 또는 그 택배 메시지 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택배가 왔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주소 배송이 지연되고 링크를 있다. 딱 걸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요. 예. 배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송 일정을 확인하라는 그런 피싱 사이트가 이제 개인 핸드폰이나 이런 데 문자가 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그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또 소액 결제로 해서 돈이 그쪽으로 갈취당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택배 사칭 관련된 뭐 문자 메시지라든가 또는 상품권, 뭐 이게 또 승차권 이런 할인 판매라든가 또 명절 선물 어떤 이벤트에 당첨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개인정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수법도 있습니다. 네, 머리들을 정말 잘 쓰는군요. 네네. 예. 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진화되고 교묘해지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저희 국민들이나 이런 저희들로서도 참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좀 잘 대처해서 어떤 개인정보는 잘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그 보이스피싱 그 음성을 직접 공개를 하신 근원 목소리를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실제 범행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또 최근에 신종 수법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지난 이제 7월 달에 그 우리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근원 목소리 공개를 지금 공개하셨죠?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범들이 자기 어떤 목소리 자체가 이제 외부로 공개되는 그러한 그 목소리가 나가는 거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기법으로 ARS 기계음을 이용해가지고 대출 사기를 이제 하는 그런 수법이 최근에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전화가 울리면 ARS의 자동응답 기능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대출 상담을 원하면은 1번을 뭐 누르라는 그런 이제 음성 메시지가 나오죠. ARS로. 거기서 1번을 누르면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또 상담사가 다시 또 나타나요. 그 상담사가 사기범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부 다 조작된 그런 사기범 상담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좌번호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를 요구를 해서 또 다른 어떤 대포 통장을 뭐 이용한다든가 또는 어떤 카드를 만든다든가 다른 어떤 이런 사기에 또 이용을 하는 그런 수법이 최근에 저희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상당한 문의 전화라든가 또 실제로 피해를 봤다는 그런 피해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예. 근원 목소리 플러스 기계 목소리군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처음에는 일단은 기계음이 들리고 또 사기범이 나타나고. 주민번호, 뭐 계좌번호 다 넣어라 그러면은 이것도 또 100% 의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튼 어떤 금융회사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사칭하면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든가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든가 보안카드를 입력하라든가 등등 이런 어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 클릭 뭐 이런 것도 절대로 하지 말고 스매싱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잖아요. 그런 어떤 정체불명의 어떤 이런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클릭을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일단 택배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대응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런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택배 올 게 뭐가 있겠느냐 하고 과감하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용실 팀장이었습니다.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고소영입니다. 나이 들면 칙칙함, 주름, 탄력 다 신경 쓰이잖아요. 슈퍼바이탈 크림이 꽉 잡아주니까 피부가 확 살아요. 탱탱하고 환한 피부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요. 9624님 외에 한 분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